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운명이라고 했는데, 어, 그 의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따라서 한반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제 상강이고, 예. 순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전반의 정세, 또 그중에 동북아의 상황은 어떤지, 또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전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무수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나름대로 해본다면, 5개의 그런 위기가 중첩해서 발현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고, 뭐 피할 수 없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치열한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피크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3년째인데 이걸로 인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망의 원활한 그런 그 작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런 와중에 민족주의와 지정학의 그런 갈등 문제가 다시 부활을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지금 그 혼란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상이 뭐 45일 만에 바뀌는 이런 그 이후에도 지금 영국이 유럽에서 여러모로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지정학적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또 하나가 지금 글로벌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 간의 그 빈부 격차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전쟁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기후 변화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류가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그게 이제 탄소 제로 협력인데, 지금 그게 오히려 지금 악화되고 있는, 유럽이 지금 다시 석탄을 꺼내서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가중시키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도 지금 장기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현실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그 전황 중에 하나가 헤르손이 바로 흑해가 이쪽에 왼쪽에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합병을 한 루안스키, 도네츠크,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이 밑에가 이제 크림반도죠. 이 중에 지금 루안스키의 일부는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일부 탈환을 했거든요. 뭐 그래봐야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다음 이제 이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이 헤르손 지역입니다. 헤르손 주인데 헤르손 주의 주도인 헤르손 시가 바로 드네프로 강 바로 위쪽에 있죠. 그런데 이, 이 러시아 점령군이 이 헤르손 주를 철수를 하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철수를 하는 그 계기를 보면 옆에 지금 오른쪽 아래 하단에 보면 드네프로 강이죠. 상당히 강이 넓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이 헤르손 시 주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 드네프로 강을 가로지르는 이 댐이 폭파된다. 근데 폭파를 누가 하느냐? 뭐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한다. 이게 폭파됐을 때 오는 그 피해는 또 상당을 초월할 정도로 이쪽 크림반도 일대가 다 물에 잠길 수 있는 이런 그 위험이 처해 있는데 이게 서로가 이제 또 떠넘기기식 하는 거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가 이걸 폭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음모다. 뭐 진위가 아직 결정이 가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헤르손 주를 철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죠. 예?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9일 며칠 전에 헤르손 시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네프로 강 동쪽으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방어진을 구축할 걸로 이제 지시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현재 그쪽을 총괄하고 있는 장군이 이 수로비킨 총사령관이죠. 근데 수로비킨이 국방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헤르손 시에 있는 주민 11만 명을 다 강 건너서 이주시키자 해서 실질적으로 한 8만 정도 된다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11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수를 지금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수로비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이런 성향인데 왜 쉽게 철군을 하느냐. 아직 본격적으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말이죠. 수로비키는 시리아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리아전에서 무자비하게 도살을 하는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시 하나를 전멸을 시키는 초토화 작전을 하는 이런 강골이죠. 이 저돌성과 추진력 또 공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습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평소 때 강조했던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비킨이 총상이 되면서 전번에 크림 대교가 이제 일부 폭파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아주 무지하게 파괴를 했잖아요. 전 우크라이나에 걸쳐서 무려 지금 30%가 다 파괴가 된 거죠. 이런 정도로 이제 수로비킨이라는 인물이 이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무자비한 장수인데 지금 드네프로 강 동쪽으로 스스로 철수를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분석한 세 가지는 군사 작전상 필요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최종적으로 5대4하고 아까 헤르손에서 저쪽 흑해 쪽으로 가면 이제 오데사가 가장 이제 중요한 항구인데 거기에서 리코라이프를 점령하면 사실상 러시아는 흑해 접근로를 차단하고 이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가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꿈꾸고 있는 가장 원대한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완전히 흑해를 다 봉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철수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함정이다. 군사작전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을 헤르손 시로 겨울에 유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 모델이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것이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죠.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소련이 승기를 잡아서 독일을 몰아붙이는데 이번에 헤르손이 일종의 스탈린그라드 같은 데다. 우크라이나군을 헤르손으로 끌고 들어와서 무지하게 이제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음모론에서 약간 좀 벗어나기는 벗어났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냐?
합의설이죠. 러시아가 그러면 드네프르강 서쪽을 그냥 양보하고 이 정도에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어떠느냐. 그 합의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그 세 가지로 이제 배경을 분석하는데 아직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넣는 게 협상하라. 그러면서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마냥 지원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젤렌스키를 압박을 가하는데 젤렌스키는 이제 지난 7일에 협상 조건을 5개를 제시했는데 그 5개를 수용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 최근에 이제 병합한 4개 주뿐만 아니라 옛날 2014년에 했던 크림반도도 병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범을 처벌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 뭐 등등 이 5가지 조건인데 이게 쉽게 이제 받아들일 여건은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서로 양보를 하고 또 서로 챙길 건 챙기고 뭐 이런 그 밀당이 계속 되겠지만 이제 휴전협정을 시작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콜린 폴 미 국방차관도 크림반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쟁점인데 이거에 대한 최종 지위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시기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자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 3개 중에 합의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는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글로벌 정세를 몇 가지만 한번 핵심만 짚어보면 미국의 입장이죠. 미국이 지난 10월 중순에 2022년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중국은 미국의 이익과 국제 질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가장 긴급한 위협. 이게 어느 것도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시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확고히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중간 선거 결과가 사실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이제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메카시가 되는 거죠. 메카시가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백지 지원은 안 하겠다고 이미 선거 전부터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의 그 지원을 계속 안 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뭔가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죠. 이런 와중에 이제 푸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 프리고진이 지난 7일에 또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바그너 설립자인 프리고진은 어떤 인물이냐면 지금 상페테르부르크에다가 이 IRA 인터넷 연구기관이죠. IRA를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하고 같은 용어식인데 IRA를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킬러 댓글 부대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뭐 집중 사이버 공격을 하는 뭐 이런 형식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백악관에서는 미 중간 선거의 개입 정황은 없다라고 이제 봤는데 뭐 그건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겠죠. 만약 개입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G7이 12월 5일부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 결정한 내용을 실효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행이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는 지금 어떠냐? 근데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누브라 환율이 가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 아니겠어요? 이 전쟁 시작하자마자 거의 반으로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반등을 해서 지금 2014년 크림반도 점령 그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와서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이제 기본 그 기준 금리도 전쟁 이전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뭐 전 세계가
기준율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당장 미국 지준율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 지금 하는 이런 항목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률도 7월 말 현재가 마이너스 6%인데 IMF에서 전망하기에는 마이너스 8.5%를 전망했는데 훨씬 그것보다도 지금 양호한 거죠. 실업률도 6월 말에 3.9%예요. 이게 지금 2021년 말에 4.3, 2022년 2, 4분기 때 4.0, 그래서 오히려 199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에너지 수출도 지난 6개월 동안에 오히려 850억 달러를 유럽에다 수출한 거죠. 유럽의 에너지 판매를 다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50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린 거죠. 외환보유고도 8월 현재 기준에 지금 세계 5위 5,806억 달러로 아주 뭐 튼튼한 그런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밀수출은 세계 지금 3위로 곡물의 주요 곡창기들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 결제 시스템인데 러시아를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을 시켰는데 이제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미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르 시스템이 의외로 대안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AEU라고 이제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소련권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한국에서도 이게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결제망을 차단을 해도 대안으로 이게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개혁을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5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의 그 교역량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미국하고의 그 경제 교역이 어려워지니까 중국 쪽으로 다 돌아가고, 또 이제 이 또 인도하고는 여기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안 냈지만 인도하고도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원유 수출만 해도 무려 뭐 전년도에 비해서 25배를 지금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현상은 북극 항도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1월부터 8월까지 석유나 LNG 등 액체 화물 수송량이 4,670만 톤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도 8%가 증가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표적인 이제 물류항인 그 북극의 사베타 항해, 옛날에 이제 프랑스나 벨기에, 스페인 대상의 운송기였는데 그게 아시아나 인도 화물로 다 대체를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이 경제 운송 문제를 차단을 하더라도 그게 대안이 이제 아시아하고 인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 보면 그렇게 뭐 전망이 밝은 건 아니죠.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첨단 기술 분야는 서방하고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중단되고 또 가치 사슬이 단절될 수도 오는 그 피해는 이제 적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러시아로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이 상태로 가는 게. 물론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공급망이 지금 긴밀하게 서로 엮여져 있는 거죠. 대표적인 하나의 지수를 이제 보면 국제 원유가인데, 원유가가 국제 경제의 하나의 또 중요한 바로미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이제 우리 그 모임에서 한국경제연구원장이 발표를 한 내용 보니까 2023년까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중 여전히 90달러, 배럴당 90달러 초반을 유지할 거다. 상당히 높은 거죠. 90달러면요. 현재 이제 원유 생산국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러시아, 사우디, 캐나다 뭐 이런 순순인데, 문제는 지금 옛날 사우디가 미국하고 같이 연대를 했는데 최근에는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가 같이 공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증산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G7에서는 러시아의 원유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증산을 하기로 원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감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치명타가 되는 거죠.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2023년까지는 90달러 초반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제 고유가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서로가 안 맞을 때는 뭐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도 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럼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동북아 정세는 어떠느냐 보면 이제 이미 신냉전이 도래를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는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어 왔던 예고된 사건이란 얘기죠. 보시다시피 지금 북중러, 북중하고 이제 한미일에 이제 호주까지 연결되는 이런 이제 구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안보적으로는 이런 그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경제 측면이죠. 안보 옛날 그 냉전 당시 때는 안보와 경제가 다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은 사회주의권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됐고 자유주의권에서는 내부에서 작동이 돼서 서로가 분리되기 때문에 크게 뭐 그 관계가 단절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소련이 해체되고 한 30년 동안 그 공급망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단절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경제동맹까지 이게 분리가 가능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예요. 현재로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걸 단절을 시켜보려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쉽게인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아까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4번에 걸친 지옥 같은 대러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요. 거의 디폴트를 3번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전혀 큰 영향을 안 받고 있거든요. 붕괴가 돼야 되는데 러시아 경제가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서방이 더 고통을 받는 이런 그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동북아에서 대만 긴장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이 됐는데 시진핑이가 지난번에 3연임을 하면서 재임 중에 무력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한 거예요.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인 거죠. 과연 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만약 분쟁 발생 시 미 항공모함이 이제 증원이 될 건데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AE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이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떠냐? 미국도 대만이라는 그 지정학적인 가치를 결코 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예,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과 필리핀과 물리카 해협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중앙이 대만이죠. 그리고 이제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를 연결시키는 바로 그 중간 위치가 바로 대만이죠. 이게 미국으로서도 전략상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무기를 계속 판매를 해왔고 또 42년 만에 최초로 주미 대만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식 그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 특사 대만 방문했지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 차원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이거를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대만을 놓고 긴장이 지금 갈수록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미국의 그 작전을 보면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 주일 미군 해군 공군인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한국의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작전 중심 지역이 하와이가 여기서 또 계속 지원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감이죠. 감도에서 여기가 이제 동아태 지역 미군 중추 기지 아닙니까? 여기 한국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바로 대만으로도 지원 사격할 수 있고 감에서 직접 대만으로 가고 난사군도로 할 수도 있고 동사군도로도 할 수 있고 필리핀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첩적인 이런 전략을 지금 작전 구상을 해놓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최근에 핵태세 보고서하고 국방 전략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핵 선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채택을 안 했어요. 이게 핵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다 강력한 확장 억제를 하겠다. 또 이중용도 전투기와 핵무기 전진 배치하겠다. 또 북한이 만약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구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과 효주 간의 이제 확장 억제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제 한미일 삼국, 한미일 호주 간의 사국 간의 정보 공유를 지금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이 협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면 이쪽 북중러 쪽은 어떠느냐? 여기가 지금 이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이제 9월 달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제 보스토크 2022 군사훈련을 북태평양에서 한 겁니다. 보스토크는 이제 노로 동방이죠. 동방 2020인데 이걸 매년 해왔어요. 그동안에. 이번에는 이제 소규모로 했는데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13개국이 동시에 여기에 전쟁 훈련에 군사훈련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한 거죠. 항공만 해도 140대, 함정 60대, 그리고 육상만 해도 7군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동해 위쪽 오호츠크 넘어서 북태평양까지 다 가고 있거든요. 이 일대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보다는 2018년 그때는 이제 동방 2018이라 했죠. 바스토크 18이라 2018이라 했는데 그때 훈련은 구소련 당시 때도 그렇게 대규모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군사력만 해도 무려 30만 명이 동원되고 태평양에서 북극까지 다 통합을 하는 그런 그 대규모 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의외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참 의아한데 이미 저는 이제 북극하고 북태평양 이 경쟁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보고 거기에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북극은 이미 러시아가 지금 상당 부분 선점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주변 국가가 그러면 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는지, 요즘 미국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방어를 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여력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별로 그렇게 주목을 안 해도 돼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지금 북극과 북태평양 쪽은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 한반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게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의 지적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지, 이게 하나의 이제 한반도의 상황을 위험으로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이 핵 사용을 법제화해버리고, 그리고 전술핵 운용 훈련을 계속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폭죽놀이 하듯이 매일같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 한반도는 그냥 안보 불감증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일상화 돼버린 거예요. 미사일을 이렇게 쏴고 우리 그 NLA 소위 말하는 우리 남방 한계선 인근까지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얼마 전에 울릉도에 공격 공습 사이렌까지 울렸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둔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2006년 1월 19일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그런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이 이 유사시가 생겼을 때, 대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주한미군은 대만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전개를 다시 해야 될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주한미군이 빠짐으로 해서 안보의 취약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항모죠. 중국 항모가 주한 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해상 제해권을 장악할 거라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의 좌측방을 위협을 하고, 그리고 또 주한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도 할 수 있고 북한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한국은 북한 공격과 중국 위협의 이 두 개의 적을 상대해야 된다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면 북한의 그 예상 도발을 보시면, 예, 푸틴과 김정은, 시진핑이 동시 이 도발과 한국의 안보 공백을 이제 우려하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김정일, 미국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핵 도발을 했을 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대만 문제로 중국이 서해안을 공격을 했을 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대만도 그렇고, 또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금 핵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선이 여러 개로 지금 크게는 이제 유럽과 동아시아 또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또 크게는 세 개로 또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나 봐도 군사 전략상 바람직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전선이 확대될수록 그만큼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번에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는데 이게 그때 성공을 했었잖아요. 북한에서 발사한 게 보면 뒤에 샌프란시스코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예요. 예? 하와이까지도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일부는 지금 최근에 ICBM 미사일 발사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으로나 여타 하와이 이쪽으로 얼마든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거기다 핵까지 장착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최근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연애 편지 러브레터 27통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19년 8월 사이에 주고받는 건데, 김정은의 친서가 이제 9월 21일자 그 하나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김정은이가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한국 패싱이죠. 한국 패싱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을 제끼고 직접 김정은이 이 트럼프하고 같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겠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가장 북한으로부터 환대를 받을 때죠. 9.19 평양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9.19 선언을 했고, 그 북한 주민들 뭐 10만 명 이상이 모인 데서 문 대통령이 연설까지 하는 이런 그 최고의 협력 관계로 갔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북한의 이중 전략인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예, 그 비핵화 조치 문제가 사실은 남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제재가 완화되나,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미국 가지고 왜 우리가 남한을 경유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지금 전작권도 지금 한국이 없잖아요. 미국이 다 군사작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누구보다 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빨리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국을 패싱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할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공방전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고를 했죠. 푸틴이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그게 확실히 된다면 이건 양국 관계에 파탄이 올 거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은 있었어요. 이미 이제 옛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지원을 하겠다는 뭐 그런 말을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공격 무기는 지원을 안 했다라고 이제 예, 외형적으로는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서 이제 폴란드에 지금 다연장 천무 35억 5천 달러 수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체코 일간지 같은 데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를 해요. 신궁까지 찍어서 이거를 이제 미국이 돈을 대고 우크라이나에 항공 무기를 판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지지통신도 이런 걸 이제 인용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방산 수출에 있어서 또 서로가 견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또 이런 그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폴란드 방산 협력을 하는데 미국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뭐 일본과 한국이 동맹이라 그러지만 뭐 반드시 동맹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또 입장을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한 이제 미국은 또 북한을 또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국방성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 종말을 경고하겠다 하면서 또 얼마 전에 북한이 러시아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를 경유해서 상당량의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뉴욕 타임즈도 지난 9월 5일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구매했다는 그런 그 정보가 있다라는까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양측 다 러시아의 한국 경고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의 북한 경고도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무기 거래나 이런 거는 뭐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황상으로 볼 때 충분히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만하다는 게 특히 이제 미국의 북한 경고는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실탄이나 뭐 미사일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약 구매를 한다면 북한일 거예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많이 옛날부터 팔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벌어서 좋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싼 무기 도입해서 좋아. 그래서 가능성은 저는 항시 있다고 봐요. 우리 한국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 간의 관계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제공하는 그 제3국의 그런 그 수출 방산 물자가 폴란드로 뭐 유입될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노골화됐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대북의 그 영향력인데 저는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수혜자 중에 하나가 또 북한이라고 봐요. 미국도 수혜자, 북한도 수혜자.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명분이 좋은 거죠. 대내적으로는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에요. 미사일,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력 경쟁 기조를 강화해서 국민들을 막 독려를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을 공격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민의 결속을 시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는 2살 때부터 미국을 적으로 이렇게 막 세뇌시키는 꼬맹이들한테. 그러니까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미국 하면 적이다. 이게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신격화되어 있는 거지, 그런 게. 하루아침에 바뀌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외적인 영향력인데 중국하고의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러시아하고 결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죠. 미국의 대북 제재죠. 이거를 이제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자꾸 이제 불안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런 그 다목적.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수혜자가 북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이미 저는 보니까 작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거를 다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보여요. 다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을 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이미 긴밀하게 협력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지금 뭐 최소한 1조 이상의 이 발사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럼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 저렇게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굶어 죽으려면, 굶어 죽을 정도면 그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어디서 협력을 하겠냐는 얘기죠.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가 8월 26일 4개 그 핵 사용 전제 조건을 제시하니까 바로 이어서 북한도 9월 8일 4개 조건을 제시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능성을 훨씬 더 열어놓은 게 소위 참수 사건. 북한 리더십의 참수 작전을 하는 징후가 포착돼도 우리는 핵을 쓸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한 발짝으로 나가 있는 거죠. 예. 핵을 사용하는 그 조건들을 아예 이제 명시했다는 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명시했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시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수혜자가 이제 북한이라는 이유가 돈바스 공화국의 승인을 시리아에 의해서 가장 먼저 했어요. 그리고 또 현재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노동력 10만 명을 이제 그쪽으로 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이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같이 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북한은 노동자 입고로 군인이에요. 군 복무관이 길다 보니까 군인들이 대부분 노동력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라고 하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노동력이 아니라 이거는 군사력이라고 봐요. 유사시에 북한이 바로바로 군사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좋은 조건인 게 북한 입장에서는요. 원래 북한의 이 기업이나 경제 구조가 중공업 시설이에요. 이 중공업 시설이 구소련이 다 기술 지원해서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북한의 제철이나 운송 분야죠. 소련의 그 지원을 받다가 러시아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데 돈바스 지역이 그런 그 제철이나 운송 분야에 가장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죠. 모든 시스템이 북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북한이 돈바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설비나 이런 부품 뭐 이런 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호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물물 교환까지 할 수 있는 그 경제 구조인데 북한이 지금 마그넷 사이트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1, 2, 3위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가장 수입을 100% 해오는 게 돈바스산 코코스예요. 그리고 또 식량을 또 전량 또 수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아주 이 싼 값에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북한하고 지금 돈바스 공화국하고 관계예요. 그러니 뭐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영향, 모두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의무로 양으로 지금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장 제가 전번에 7월 달에 워싱턴 DC 갔을 때, 보니까 그 항로가 옛날에는 이제 시베리아를 경유해서 가버리면 됐는데, 보니까 시베리아 이쪽 그 러시아 영공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으로 돌아서 알래스카를 넘어서 이제 미국 동부로 가는데 편도가 1시간 40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럼 왕복이면 뭐 얼마예요? 그래서 뭐 4시간 거의 4시간이죠. 그런데 유럽은 더 심각해요. 인천에서 유럽으로 갈 때 옛날에는 시베리아 상공을 거쳐서 가버리면 됐는데 요즘 우회전 보시다시피 지금 상공을 거의 못 가고 있잖아요. 이쪽 동남아 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이게 편도만 해도 2시간 45분 거의 3시간이에요. 왕복이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잖아요. 그나마 뭐 항공이라도 많이 있다.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여기에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커요. 나머지 여타 경제 분야나 뭐 문화, 예술, 뭐 교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만 봐도 이 전쟁은 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의 국민대 교수로 있는 랑코프, 상페테르부르크 출신 저하고는 친한데 한번 칼럼을 썼더라고. 보니까 러시아의 고급 두뇌가 지금 뭐 많이 해외로 빠지고 있는데 이걸 유치해라. 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60에서 70만 명의 러시아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군동원령이 발령이 되고 나가서는 20만 명이 빠져나오고, 이 보시다요. 지금 러시아 국경에 지금 이 차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죠. 저 조지아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안 되니까 이제 막 직접 차 놔두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러시아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그 러시아인들이 저렇게 해외로 망명 가도록 정부는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유국가 아니냐. 러시아가 무슨 뭐 정부가 다 통제하면 될 걸로 다들 생각하는데 아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다 해외로 빠져나가도 정부가 놔둔다. 가려면 가라 그거다. 이게 이제 망명 동기들은 뭐 징집, 사상, 직업, 뭐 100년 전 공산혁명 당시 때 이랬다 그러거든요. 거의 유사한 시기죠. 대부분의 이제 학자, 기술자, 경영자, 전문직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고급 두뇌들이. 구글이나 애플에서 IT 근무를 했던 분들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급 두뇌들이 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핀란드도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주로 이제 옛날 구소련권이 뭐 조지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런 데로 가는데 거기 가봐야 자기들의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 같은 첨단 기술국이 가장 좋다고 해요. 또 삼성이나 뭐 LG의 인지도 높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고급 두뇌를 유치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그 제안을 해서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두뇌도 더 많아요.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무려 뭐 1,000만 명이 이 유럽으로 다 이주를 했잖아요. 그 중에 초기에 대부분의 이 상류층들, 예, 원래 전쟁 나면 가장 불쌍한 게 서민들 아니에요. 이 돈 많고 이 소위 엘리트 그룹들이 미리미리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는 러시아가 60, 70만 명이라면 그러면 200, 300만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에 이런 고급 두뇌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마 지금 미국으로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뇌를 유치하는 게 이번 기회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후 복구 사업이 제기가 됐는데 이미 4월 2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산하에다가 국가재건회의를 창설하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근데 지금 뭐 그때 4월 21일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많이 파괴되고 어, 비용도 뭐 더 엄청난 그 투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4월 기준에서 7,500억 달러인데 지금은 아마 2배 이상 될 거예요. 아직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전후 복구 사업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내부 외에 러시아가 병합하고 있는 4개 주예요. 4개 주는 지금 주로 이제 러시아 측에서 적극적으로 복구 사업을 위해서 이제 서방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운 나라들하고 이제 협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인도, 뭐 중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게 북한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한국이 국토부가 지금 원희룡 장관이죠. 여기 우크라이나 대표단인데 마리우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난 7월 6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보도 자료까지 낸 거예요. 한국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협력 구체화, 우크라이나 쪽 마리우폴 시 등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요청, 국토부 우크라이나 재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건 사업 적극 참여 추진. 근데 참 재밌는 건 마리우폴은 지금 이미 러시아가 지금 병합을 해버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서 재건 사업을 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참 우리 국토부가 이런 그 기초적인 지식도 없었나 하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워요. 어, 그리고 이제 일단은 우리 한국이 이 러시아가 병합 4개 지역의 이 전후 복구 작업을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우선 이제 이 4개 병합을 한 거를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 합법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파괴가 된 지역은 러시아가 병합한 4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거기에 공식으로 참여를 못한다 그러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뭐 하면 누가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크리스찬들 선교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또 좋은 선교 여건이 아닌가.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쪽에 이제 진출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감시 감독하는 그런 그 고위부 요원들이 많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의 대상 지역 이쪽을 우리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결론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지분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은 그러면 우리 한국 편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게 장기화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지금 계속 고조될수록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일단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핵을 포기한 이라크하고 리비아의 그 몰락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핵을 포기하는 북한과 이란은 지금 건재를 하고 있다니. 그래서 2018년에 미국이 리비아식 비핵화를 제안을 하자 그런 길은 걷지 않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노회한 거죠. 리비아의 몰락을 그때만 해도 리비아가 그렇게 몰락할 줄은 몰랐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판단에 맞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주변 전체가 지금 분쟁의 열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삼중압착. 그래서 일부에서는 구한말의 청과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서해에서는 지금 중국군 깃발이 지금 납뛰고 있고, 동해에서는 일본의 우길기, 북쪽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지금 사면에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좀 한 가지 좀 우려하는 부분은 1975년 베트남이 패망을 할 때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2의 6.25 전쟁을 타진했다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이 패망할 때까지만 해도 베트콩을 지원했던 건 구소련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당시 때 미국하고의 그 해빙 관계 때문에 베트콩이죠. 북베트남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중국만 협력을 얻어낸다면 남한의 북침이 가능하지 않느냐. 당연히 소련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고조되고 지금 북중로가 지금 찰떡 공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북한이 또 그런 그 야심을 품을 개연성 이것도 우리는 항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북한은 대남 통일, 그게 적화 통일이 아직도 지금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북중로가 이렇게 철도 공격을 한 전례가 냉전 당시 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피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북미가 강대강 맞대응 전략하는 거는 결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tit for tit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우발적인 전쟁을 예방을 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최근에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거. 물론 이제 무기 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테스트의 일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해요. 정치적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거냐? 메시지의 기본 수치는 미국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바로 공갈 외교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제재를 완화시키고 해제시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대북 지원과 투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논하는 거는 이미 이제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이제는 핵 군축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 서방이 핵 군축 회담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와 북한을 중국을 등에 업고 핵무기 이렇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 실험을 계속 할 거예요. 전번 주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랜더 연구소하고 아산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벌써 북한이 지금 한 100기 정도의 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전력 투구하면 뭐 몇 년 안에 어, 중국이나 그 다음에 숫자로 가지 말한 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은 핵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키는 지금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이 외교의 달인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아주 잘 만들어서 할 거라고 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바이든 정부도 대안이 없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옛날 전략적 인내? 이 정책이에요. 이 상태로 놔두면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이거는 대북 정책이라고 봐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추진하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책임이 바로 한국, 당사국인 한국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저는 미국에 사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도 저는 나서서 미국 정부로 하여금 뭔가 좀 결정을 하라고 저는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우리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이제 글로벌 리더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론형과 모세형이 있더란 얘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 마르틴 루터 킹이 한 얘기가 있죠. 한 인간에 대한 최종 평가는 형편이 좋고 안락할 때 그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도전과 혼란에 휩싸일 때 어느 편에 서느냐가 좌우된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매우 필요한 때죠. 그게 어떤 그 한 집단뿐만 아니라 국가, 인류 전체가 마찬가지. 유엔도 지금 마찬가지. 유엔도 지금 저는 리더십에 완전히 공백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그 아론과 모세가 하나의 대비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데 백성이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이 이제 원망을 하면서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럼 모세 대신 우리를 보호해줄 신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그런데 이제 아론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뒤에 백성한테 다 책임을 전가한 거죠. 뒤에 백성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론은 자기 책임 없다 그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줬느냐. 아론은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역관이에요. 통역관. 통역은 앵무새처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통역관의 한계를 못 벗어나구나 아론은. 이제 모세는 이제 보니까 역시 리더십이 틀리더란 얘기죠. 하나님께 직접 도전을 하고 이제 일종의 신뢰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게 내 백성이냐고, 하나님 백성 아니냐고 1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옛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기억력을 이제 소환을 시키는 거죠. 다시 리마인드를 시킨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은 별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해주고 온 땅을 지배하고 자녀들은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그런 약속 잊어버리셨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자. 영어로 love. 뜻을 돌이키사를 이제 반복하면서 백성을 나무라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백성을 끌어안으세요. 결국 모세의 그 리더십이 이렇게 아론처럼 모든 책임을 백성한테 다 전가시키고 무책임하게 자기가 빠지는 이게 아니라 모세가 정면으로 하나님한테 도전도 하고 또 과거의 그런 약속을 또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회심하도록 이렇게 했던 이게 진정한 게 리더였는데 오늘날 우리 국제사회, 인류사회,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리더들 지금 누구도 지금 국제사회를
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없다고요. 바이든이 그렇습니까? 시진핑이 그렇습니까? 푸틴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습니까? 이럴 때 이제 진정한 리더가 나타나야 됩니다. 리더는 한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그룹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하나의 그룹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 난국을 더 타파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박사님 거의 마지막 쪽에서 그 전략을 이제 좀 우호적으로 티포텟 전략으로 변경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후유증이 너무 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이 죽게 됐다. 아마 핵을 던지고 죽겠죠. 그냥 죽겠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그 북방정책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겠지만, 예? 이 정부가 이제 그 공식 그 대정책으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공공외교 차원에서 저는 계속 지금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크리스찬 이 소사이어티에서 같이 좀 하도록 협력을 해 나갈 건데 옛날 그 1990년에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천명을 했고 그 당시 때 이제 철의 장벽을 무너뜨렸잖아요. 소련과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그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국하고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 중국하고 했기 때문에 북한도 당연히 이 자유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미국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 그리고 당시 때 노태우 정부 내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분이 경제수석이었던 그 김종인 박사가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머지 그 외교, 안보, 국방 쪽 있는 참모들이 아니 무슨 말이냐? 이제 북한 좀 있으면 저거 무너질 건데 왜 저걸 살려줘?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걸 개혁 개방을 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살아나면 북한을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말이 되느냐? 당신 뭐 연공 분야냐? 라는 어,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근데 결국 북한이 붕괴 안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마지막 붕괴가 된다면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진할 거예요. 그때는 핵이 없었지만 지금 핵까지 있잖아요. 만약 북한이 자기들이 사라진다, 지구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고 뭐고 다 세상에 던지고 가겠죠. 지구상에. 그러면 결국 뭐 지구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다 공멸하는 거지.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만 해도 이력이 얼마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본토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미.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그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교성에 약간은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지금 일단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봐요. 수교를 그때 만약 90년대 수교를 했더라면 지금은 한반도가 훨씬 더 제2의 베트남 같은 이런 식으로 북한도 번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분단 국가지만 동일한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 저는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다. 뭐 단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뭐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교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미국이 우려하는 이게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접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때 그 소련이 해체되고 전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될 때도 심지어는 소련에 있는 그 한반도 북한 전문가들조차도 북한도 내일 모레 이제 붕괴될 줄 알았거든. 안 되거든. 왜 안 되지?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북한이 붕괴가 안 되지? 보니까 북한만의 특유의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농번적 왕조 정치, 동양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잘못돼도 국가가 망해도 백성과 대신이 잘못해서 그렇지 임금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안 하죠. 옛날에 우리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그런 그 왕조의 그런 전통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붕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를 했다. 아마 뭐 바로 또 대체 정권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그 후유증이 따를 거라고 보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평화적인 건데. 그냥 미국이 껴안는 거죠. 그거를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한 1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한민국의 그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 핵무기 개발 및 앞으로 핵 보유 국가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을 잘 설득해서 예. 그러면 힘의 그 균형을 이뤄서 네.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또 북한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사는 그 시민권자로서 볼 때 그러면 미국이 그 많은 무기를 한국에 수출하고 거기에 아마 그 장애가 있으니까 한국을 지원하지 않는 건가? 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의 핵가발.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도 핵을 보유해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예. 지금 예, 전 예. 세계가 그렇잖아요. 이 예, 핵을 예. 쓰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죠. 핵을 안 쓰는 그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래서 핵 5, 빅 5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참 좋죠. 그러니까 옛날 박정희 당시 때도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보유를 하려다가 뭐 결국 어,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일단은 그러면 NPT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핵 개발에 들어가면. 이제 국제 제재가 당연히 미국이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핵 빅5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죠. 아마 그 이전에 뭐 한국에 핵 보유하기 전에 뭔가 이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무력으로 강탈을 하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그 개연성이 이제 있고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NPT를 탈퇴를 했을 때 우리는 좀 무역 국가잖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 제재를 견딜 수 있냐는 얘기죠. 통상이나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되면 봉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또 가장 그 위험한 거는 이제 빅5가 우려하는 거 특히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죠. 핵의 도미노 현상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한국이 보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 대만도 핵을 보유하게 될 건데 그걸 어떻게 막냐는 얘기죠.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할 능력이 그 자격이 없어요. 이게 사용 후 재처리 그거를 플루토늄으로 전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근데 일본은 그게 다 있고 지금 그 사용 후 핵 연료가 지금 많이 비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만약 핵을 개발하겠다 하면 불과 6개월 사이에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 플루토늄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정식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동의를 구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벌써 이제 핵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표출이 되는데, 당장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너무 많은 거죠. 순수하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보세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했던 시점이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그 순간부터였어요. 김일성이가 그때 그걸 보고 자기는 대항일 빨치산 운동을 백두산 뭐 두만강 뭐 이쪽 만주를 누비면서 했는데 아니 그 가공할 무기 한 방이니까 일본의 천황이 손을 들어버리는데 저게 뭐냐 저거 하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북한도 이미 북한 정권 수립되자마자 저거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스탈린도 그랬고. 그래서 1946년 김일성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가장 먼저 개설했던 게 수학물리학부예요. 수학물리학. 그 핵의 이론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때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 서울대 한인석 교수, 도상록 교수, 그 핵의 물리학의 대가죠. 그 다음에 이승기 박사는 북한에 가서 비난론의 대가로 인정을 받았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인석 연대 물리학과 교수, 이 세 분, 대한민국의 그 당시 때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 수학자들을 김일성이 초청해가지고 김일성 대학 그 수학물리학부에 포진을 시킨 거죠. 그게 핵의 1세대예요. 그때부터 북한도 핵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1990년 소련이 해체될 때 소련의 이제 러시아 쪽에 파견된 북한의 핵 연구자들 내지 실무 경험자들이 무려 250명이었어요. 250명. 핵심 인력이. 그 정도로 인력도 많이 배출을 미리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북한도 자기들이 핵 개발하고 딱 하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 가만히 있나요?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의 북한도 뭐 80여 년 만에 사실은 이제 핵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그 출혈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 본격적으로 그걸 하겠다 하면 모르겠어요. 뭐 비밀리 어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지금 당장에는 유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그러한 가운데서 북한이 이제 어거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그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고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뭐 평화조약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평화롭게 잘 가자 그렇게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것이 조금 더 일찍 개발이 되기 전에 무슨 조치가 취해졌더니 그랬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는 뭐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함께 이제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 국가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제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강의하시는 박 박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